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평년보다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질 거라고 하죠.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이른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자 OECD 평균이 1.1명인데 우리나라는 1.95명이고요. 고령 사망자의 경우에 OECD 평균이 7.6명인데 우리나라는 15.1명 수준이라고 하죠. 봄철에 농촌에 이른 아침 이동하는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집을 나설 때는 좀 더 밝은 색의 옷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도로의 운전자들은 한 번 더 주의를 살피는 안전한 운전 습관 가지셨으면 합니다. 도로에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가해자, 피해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배우 농사 시간에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정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이 꽃을 소재로 한 시로 시작해볼까요? 어디서 이것 봉오리 터지는 소리, 왼종일 그 소리 뜰이 그득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뜰은 소리 하나로 고운 봄을 맞이한다. 봄을 상징하는 이 꽃, 김춘수의 시 봄에도 이 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채취한 꽃봉오리는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 한약재로 쓰이는데요. 진통과 진정 효과가 있고요. 향기도 좋아서 방향제로도 또 향수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또 이 꽃으로는 술을 빚거나 말려서 차로 먹기도 하죠. 나무에서 피는 연꽃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항구 국경을 지난 2월 24일에 전면 침공했는데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원유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네,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는 110.84달러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원유 선물 가격도 201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9달러대에 달했습니다. 천연가스 또한 장중 가격이 60%나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이제 110달러대 유가 시대가 오면서 가뜩이나 경색된 시장에 이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비축유 6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가 안정이 좀 역부족입니다. 미국과 EU에서도 이런 파장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 제재를 또 일부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네. 난방유 걱정도 되지만 비료나 사료 등 이미 농자재 값이 크게 올라 있는데 사료용 곡물에도 큰 파장이 미치겠어요. 네, 우리나라 농업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부터 비료, 사료 원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이 사태가 6개월 이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밀이 30%, 옥수수 20%, 비료 20% 등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러시아가 차지하는 교역 비중은 수출 1.5%, 수입 2.8%에 그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수출입 모두 0.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사료용 밀 옥수수를 놓고 보면 2019년에서 2021년 연간 수입량 1,540만 톤 중 10%가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산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밀은 7월 말,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소요된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소요분은 이제 일부 물량만을 계약했고,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수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료 원료 상당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또 수입선을 미국이나 남미 등으로 돌리게 되면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한동훈협회 관계자는 사료업계가 1월에 이어 이제 3월에 단가 인상을 예고했는데 또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상 요인이 또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이미 2월 말 사료업체 간담회에서 들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걱정이 더해지는군요. 러시아는 또 그 비료 원료가 나는데 이게 수출이 제한되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는 또 이 요소 비료의 또 주 생산국가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 말 이제 요소 시가 가격이 1톤당 959달러로 같은 해 지난해 같은 기간 337달러보다 3배나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면 농가 부담은 또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는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 가격에 이 분기별 원자재 시세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이제 이 지난해 대비 인상된 비료 가격의 80%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오른다면 추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막 오르는 걸 어쩌겠어요.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또 이걸 지켜보는 농업계 반응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우선 정부도 대응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현재 석유 비축 물량이 약 9,700만 배럴로 106일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서 에너지 단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업 분야 영향 최소화를 위해선 관련 업계의 주요 곡물 재고 확보와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을 계약하는 등의 이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관계자는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료, 식품 원료 구매 자금 금리 인하와 이 지원 확대 방안을 또 협의하고 겉벌이, 소매피 등 이 사료 곡물 대체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 물량을 늘리고 또 사료 원료 배합 비율도 조정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입니다. 농업계는 하지만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등이 이제 디폴트가 됐으니 네. 에너지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을 이렇게 상수로 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변수는 이미 크게 상승한 농자재 값과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부채질해서 가뜩이나 정체된 농업소득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소득 보전 대책도 좀 보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전국 논콩 생산단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논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네요. 수치로 좀 비교해 볼까요? 네, 46%는 앞섰는데 지난해 농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농콩 생산단지 83곳과 논벼 재배지역
9곳을 대상으로 생산비와 소득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농콩 생산단지 평균 소득은 시바르당 108만 8천 원 나타났습니다. 이 생산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단지 10곳은 121만 8천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 논벼는 74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시바르 즉 300평을 경작했을 때 콩이 벼보다 46% 34만 4천 원을 더 번 겁니다. 소득 격차도 역시 컸습니다. 농콩은 시바르당 144만 600원, 논벼는 112만 8,400원이었습니다. 이 농콩은 280kg을 생산해서 키로당 5,145원에 팔았고요. 논벼는 700kg을 생산해서 이 키로당 또 역시 1,612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경영비를 빼면 농콩 소득은 108만 8천 원, 논벼는 74만 4천 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죠. 올해 논벼 시세가 이제 지난해하고 같다고 가정했을 때 농콩은 212kg만 생산이 되면 무조건 논벼 소득을 앞서는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숫자로 들어보니까 진짜 딱 느껴지는데 논콩 재배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네, 농식품부도 좀 이 수치에 고무돼서 농콩 재배 확대에 이제 좀 나섰습니다. 상습 침수, 습해 발생 지역에 배수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 대상 지역에 농콩 생산단지를 신규 포함했고요. 또 시설 종류의 용수로를 함께 또 추가합니다. 이제 콩 종합 처리장에서 공동 선별을 하면 1kg당 110원인 선별비에 50%도 처음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는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콩이 대표적 식량 위기 품목이란 데 있습니다. 이 국가 식량 계획에 따르면 콩 자급률은 2019년 26.7%로 해서 2025년 33%로 높여야 합니다. 네. 네,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쌀 수급 불안입니다. 지난해 쌀은 388만 2천 톤이 생산돼서 수요량을 27만 2천 톤, 즉 8% 웃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여서 어렵게 이제 쌀값을 끌어올렸는데 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정보를 접해도 많은 농가들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가들이 바라는 대책 알려주시죠. 네, 실제로 산지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제 쌀 생산 조정제를 하죠. 이런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재개되지 않는 한 콩 자급률 확대와 벼 적정 재배는 좀 요원하다 하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시행한 다음에 지난해 중단했습니다. 올해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백형일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은 정부 공공비축 및 매입량이 지난해 35만 톤에서 올해 45만 톤으로 늘어난다면서 여기에 쌀 생산 조정제를 제기해서 3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15만 톤을 추가로 감축해서 모두 25만 톤을 줄여야 이 평년작 기준으로 수급 균형을 좀 쌀에서 맞출 수 있을 거다 하고 말합니다. 또 얘기하기는 이제 농가의 토로인데요. 농콩 재배로 유명한 한은성 전북 김제 축산콩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는 네. 우리 법인은 10년 정도 콩 농사 노하우가 있으니까 소득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에 콩을 심으면 이제 배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기계와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면서 네.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쌀 생산 조정제를 제기해서 농가의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될 거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월에 들어왔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제 농촌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겠죠? 네, 많이 달라지고요. 이제 슬슬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죠.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종 많이 키우고 계시고, 이제 바깥에서 논이나 밭에서도 지금 이제 뭐 농사에 따라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밭도 많이 갈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활기찬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도 점점 빨리 뜰 거고 또 잠에서 네. 빨리 좀 깨시면 나가볼까? 이런 많이 춥지 않으니까 새벽에. 농촌의 하루가 좀 앞으로 많이 당겨질 것 같아요. 네, 해가 많이 길어졌죠, 지금. 과거에 짧았던 거 길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농사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도 이제 조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조금 많이 완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확진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낮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다니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토지보상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이웃 철봉 씨가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완전 아닌 건 아니구먼.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영농 손실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이야. 마음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이제 오늘 일 보러 나가봐야 쓰겠어. 아이고, 회전교 차로가 나와버렸네. 저 자전거. 아이고, 어르신이 타셨구만. 아이고, 어르신 먼저 보내드리고 가야겠네. 먼저 가요. 먼저 가. 아이고, 손짓까지 오시네. 그럼 먼저 나가보실까? 천천히 자전거를 앞질러서 슬슬 우회전이어서 자. 아이, 뭔 소리래?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미 어르신 자전거가.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머리에 피가 나요. 머리를 땅에 부딪히셨나 보네. 아이, 큰일 났네. 이게 119.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가 사고 때문에요. 이제 지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합의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게 또 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게 진짜 도로에 많습니다. 차는 이제 겉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사람이 노출돼 있잖아요. 꼭 헬멧 쓰고 좀 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머리가 부딪히면 이렇게 진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철봉 씨, 일단
일단 양보도 했고, 근데 이제 사고는 났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합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일단. 자, 네. 회전교차로라는 상황에 좀 주목을 해보죠.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곳이죠? 네, 신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농어촌에서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회전교차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오히려 신호가 설치 때문에 인해 가지고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것들을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교차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운행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관행적으로 운행해오던 방식대로 하시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새벽 시간대에 농사일을 위해서나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나 뭐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자전거 운행하시는 분이나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는 도로 중간으로 많이 다니세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차량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아유, 운전자 입장에서 봐도 자전거나 걸어가시는 분들이 도로에 있을 때는 좀 많이 긴장이 돼요. 네. 그래서 한 행동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고. 자,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지금 더 걱정입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농촌은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이제 왕복 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또 농로가 많아서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못 피할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가 지나가면은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고 혼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지나가려고 경적을 살짝 올렸는데도 그거에 놀라셔갖고 넘어지신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또 그리고 차가 알아서 지나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의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비틀비틀 운전하면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전거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넘어진 경우도 있고 비틀비틀 가시다가 차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떨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많이 다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폭이 넓고 또 그 도보 걷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늘 진짜 네.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네. 오늘은 철봉 씨가 이제 이 사고를 내버리게 된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르신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형사처벌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통상은 우리가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재판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망사건이다 보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또 집행유예나 벌금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망사건이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상당히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으신 상황이 많죠. 네. 맞아요. 이 교통사고의 좀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진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건과 혹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이 좀 다릅니다. 형벌,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이러는데, 징역형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교도소 안에 갇힌 상태에서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부역을. 예. 근데 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금고형이라고 해가지고 교도소에 갇혀는 있지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벌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꼭 따라오는 게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보상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과 관련돼서 형사 합의가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 문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좀 감경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누구나 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려고 하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는데요.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피해 변제를 또 별도로 하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감경을 해주고요. 예. 이때 형사 합의를 할 때 우리가 합의금 뭐 지급하는 거 또 합의를 위한 뭐 변호사 선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 농어촌에서도 운전자 보험 가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형사 합의한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농어촌에서 또 농기계나 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차량과 별도로 또 농기계 보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보험을 통해서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을 통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 거네요. 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도 지급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형사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상해, 상해, 사망 모두 이제 그 금액별로 다르게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최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 합의금으로 2억 원까지도 뭐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입했고 지금 뭐 최근까지 여러 또 보험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특이한 조건이 형사사건으로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됐을 때 보험금 지급되기 때문에 좀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선임료 지급할 당시에 정식 기소가 안 되는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잘 정하셔야 되는 조금 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잃은 그 슬픔을 진짜 어떻게 합의로 이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말을 꺼내는 시점도 잘 생각을 해야겠어요.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망하시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도 치르셔야 되고 그러시는데 예.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하라는 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형사처벌로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한테는 합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마음만 생각하고 다급하게 막 합의를 제쳐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족들 마음은 가족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또 마음적으로 진짜 우리 가족이 진짜 마음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원하는데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합의를 원하면 또 피해자 측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하는 시기는 상도 다 치르고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간의 마음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께 제가 만약에 대리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께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리는 그런 연락을 먼저 취하고요. 간단하게 합의에 관련된 거는 혹시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조sem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는 통상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뭐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가해자는 직접 사과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예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요.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조금 합의금이 민사상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보험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또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합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해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의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주위에 부추기는 사람들 말은 좀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겠어요. 교통사고 참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끝으로 마을 변호사로서 오늘 뭐 시기적인 거나 뭐 과정 절차 잘 들어봤는데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가해자 측도 피해자 측도 우리가 이 그 사망하신 분의 예의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 측에 좀 주의를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꼭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꼭 우리 농어촌에서 보게 되면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조금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런 교통사고에 관해서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는 건 제3자가 대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대신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도 변호사 아닌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합의를 하다 보니 손해도 많이 보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형사처벌에 연루가 돼가지고 많이 처벌 때문에 수사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합의를 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가족 중에 대표가 보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 9,241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8만 명이나 더 늘었고요. 또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하면 1.3배 많았고요. 또 2주 전과 비교하면 2.4배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762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고요. 사망자도 96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율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매주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경향에서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증가율이 좀 둔화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번 주 내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한두 주 안에 이 정점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3월 3일인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원래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6인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13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이 급감한 반면 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어제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또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요. 또 이르면 내일 열리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제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 주무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잠정 합의한 건가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새벽 0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서 심야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정치와 사회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뜻에 공감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 미래와 실용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가치연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수립까지 상호 협의를 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법정 토론회 어땠습니까? 네, 마지막 TV 토론이 어제 KBS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였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에도 대장동 문제를 놓고 격돌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또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몇 번째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책임을 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수사를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나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 예산이 50조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이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사과면 사과지 내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평등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휴머니즘의 하나로 이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놀라운 말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과거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해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거론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했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었지만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동연 새물결 후보는 사퇴한 거죠?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요. 김동연 후보는 독자적으로 200일 가까이 대선 레이스를 펼쳐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이 정치교체와 기득권 깨기의 실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1년 임기 단축과 권한 축소, 선거제 개편 등 이 자신들이 내민 선언문을 이재명 후보가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수용해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끈을 묶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치교체를 이뤄가겠다라고 화답했고요. 이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은 대선 전에라도 처리하자라면서 논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네.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국민의힘은 선거용 술수로 평가절하하며 이 김동연 후보가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은 그 민주당이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고요. 이 정의당은 이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에 담긴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통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이 삶이 달라지는 생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 지금 무차별 포격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는 키이우의 TV타워를 향해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국영방송은 마비됐고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 시민들에게 공습을 할 수 있으니 수도를 버리고 달아나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로 연결된 다리들을 폭파하면서 필사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우크라이나 남부 인구 25만 명의 도시 헤르손은 러시아군에 점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생에 참상을 숨어서 촬영하던 민간인들에게 포탄이 날아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러시아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이 부대를 키이우 북서쪽 교외에서 적발하고 모두 제거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 군인은 하루 400명꼴로 숨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죠. 네, 최근 서울에 소재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침입을 규탄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컵라면과 초코과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꽃과 또 정성껏 눌러쓴 손편지도 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현금을 들고 직접 대사관을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주한 우크라이나인과 이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어제 대사관 홈페이지는 종일 먹통이었고 또 전화 연결도 쉽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곧 SNS를 통해서 공식